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시죠?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정갈한 통찰로 시대의 급소를 찌르는 전현기의 빅샷 전현기입니다. 전현기의 빅샷은 국가 이익, 국민 통합, 상식과 합리를 추구합니다. 오늘은 사실과 논리로 시대의 위선과 싸워온 조갑제닷컴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55년 기자회기를 걸어오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어떤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배 기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저를 같습니다. 설명을 할 때 시대의 위선과 싸웠다 그러시던데 예. 아주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 사이는 시대의 거짓말과 싸우고 있습니다. 시대의 거짓말. 아마 부정선거요? 부정선거론을 네. 포함해가지고 한국이 이게 거짓말이 너무 쉽게 유통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기자라는 직업이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 아닙니까?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 기자 그러니까 거짓말과 사실을 구별해주는 전문가가 기자인데 거기에 비교적 충실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거짓말과 싸우는 게 제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점에서 좀 시간 낭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파헤치고 어떤 사실의 기준을 밝힐 때 그 위에 모든 자주 말씀하시는 게 문명의 성립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만 분명해지면은 시비를 가리는 거는 거의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 위에 정의를 세우고 네. 그 정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유를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경험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55년 하셨고 저는 한 40년 아이고 많이 했는데요. 하시네. 늘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는 의욕은 많은데 사실을 밝혀낸 기술이 뭐냐? 늘 기술의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알다시피 얼마나 권력이 자기를 감춥니까? 그렇죠. 얼마나 욕망이 자기를 숨깁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실을 뜯어내는 그 기술의 요체가 뭡니까? 대표님. 저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라고 보는데 네. 저는 호기심이 좀 많아요.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모르는 사실 또는 꼭 폭로해야 할 사실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쾌감. 그 쾌감은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받았을 때의 쾌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메달 딴 사람들 왜 그렇게 정말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훈련하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렇죠. 그 쾌감을 못 잊는데요. 그래서 저도 특종했을 때 그 쾌감, 네. 그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했을 때 특히 권력의 특정을 했을 때 쾌감이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그러고 나면 두렵기도 합니다. 그 뒤통수 혹은 언제 치고 들어오는 그 공격 이런 느낌 때문에 두려울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자 생활 하다가 3번 해직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지나놓고 보면 다 저한테 훈장이 됐어요. 해직됐으니까 밥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70년대 해직은 뭐 사형 선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한 감옥 가는 것 다음으로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 경력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잘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취재 네. 동해에서 나는 석유 네. 경제성이 없다. 이거를 진실을 드러내셨죠. 1976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양질의 석유가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온 나라가 산유국이 되었다고 난리를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석유 개발 취재를 그전에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모수게 하더라고. 그때 정보부에서 취재를 했거든요. 정보부에서 그걸 시추를 했습니다. 정보부에서 석유 시추를 했어요? 정보부에서. 대단합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위장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위장회사로. 했는데 모수게 하는데 이 기자라는 게 또 알리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또 논문을 제가 써가지고 그때 등사판 논문을 써가지고 관계기관에 돌렸더니 산케신문에서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더 커졌군요. 그래서 제가 잘려가지고 한 1년 동안 그런 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국제상사.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공장 국제상사에서 1년 동안 근무하다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는 기획실에 있었어요. 기획실? 예. 그러다가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기자로서 수출 현장에 있었던 그 경험은 그 뒤에 글을 쓸 때 좀 도움이 됐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명예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참 기자의 인생, 그 권력자의 그 굴복과 같이 하는 그런 느낌도 주는군요. 예, 사실과 진실에 관해서 참 내일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2월 19일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년 이상의 기나긴 재판. 자, 윤석열의 내란죄, 내일 판결 어떻게 나올까?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예를 들까요? MBC 그저께 여론조사인가요? 응답자의 32%가 사형, 43%가 무기징역을 예상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내일 예상하십니까? 뭐 그 약 70%, 약 80%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되고 법리상 이미 선행재판에서 내란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형량의 문제만 남았거든요. 네. 형량은 저는 무기 또는 사형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힘이 네. 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약 1,000만 명을, 1,000만 명입니다. 약 1,000만 명을 음모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극우파가 장악한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네. 위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판결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현존하는 것의 위험인 거죠. 그렇죠. 현존하는 위험. 그리고 추정자가 있잖아요. 추종자가 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이거 잘못되었다. 여기에 나를 믿고 속았던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두어 주기 바란다. 이 한 말을 안 했잖아요. 아직도 믿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상당한 그 어떤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학력 좋은 한국 국민들의 30%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조음처럼 이거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정신질환을 퍼뜨린 거예요.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공산주의와 맞먹는 정신적 폐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정선거론에 대한 이런 명료한 그 진실 판단을 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는 이따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결국은 현실 정치 속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그 중형의 내란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기반해서 지난 1년 반 이상의 그 정치가 또 규정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장동혁 국민의힘의 운명 그리고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운명. 장동혁 대표는 처음부터 계엄의 내란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는 바로 당일날 그 계엄의 내란성을 선포했죠. 그 확정하고 설파해 왔는데 그렇다면 내일 그것이 확정적으로 내란성이 확정이 되면 이 두 사람의 운명 앞으로의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전개될 국민의힘의 운명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내일 선고는 한국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형이 나올 경우.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친일 쿠데타는 실패하면은 내전 상태로 가는 나라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페루가 대표적인데 그런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헌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제가 국민의힘 할 때는 좀 단서를 달고 싶은데 장동혁 극우파가 장악한 국민의힘은 내일부로 역적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들이 배출한 사람이 대역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줄이면 대역죄인이거든요. 대역죄. 영어로는 하이 트리전이라고 그래요. 하이 트리전. 그 정의는 왕을 죽이거나 국가 권력 체계를 뒤엎는 것을 대역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역죄인을 계속 따라가고 한 몸으로 그다음에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 말은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말과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지도부가 반성 없이 끌고 가면서 최근에는 결정적 행동을 했잖아요. 그것은 윤석열의 반역에 맞섰던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을 조작해 가지고 제명했잖아요. 예. 그거는 국민의힘 안에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이재명 정권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견제가 아니라 극우 심판론이 될 것 같아요. 극우 심판론. 극우 역적당 비슷하게 되어가 규정되고 있는 국민의힘 심판 선거가 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극우 세력의 핵심 요소를 두 가지 꼽으라면 역시 윤의 복귀를 바라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부정선거론을 믿는 그 세력 이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국민의힘이 그 두 세력 그러니까 그 윤 어게인 세력을 안고 지금 선거를 치르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결국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그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18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그러다 유턴해 버렸잖아요. 네네. 유턴해 가지고 다시 윤석열 품에 안겨버리는데 그러니까 더 아주 강경한 윤어게인 세력이 되고 그래서 윤어게인 세력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그 세력을 비호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단순한 극우 세력이 아니에요. 극우 컬트 그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극우 컬트 그룹. 컬트 예. 음모론은 미신이죠. 미신인 예. 그러니까 악성 중에 악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산주의랑 그렇게 크게 여기 하나 해악이 다르지 하나 않다. 더 해줘요. 플러스 인종적 반중선동입니다. 예, 인종성까지 나옵니까? 반중성. 아니 지금 거리에 붙어 있는 구호 중에 중국 개입 부정선거 아, 예. 많이 보셨죠? 그 옆에 네. 황교안 얼굴이 있잖아요. 그 이중 거짓말 아닙니까? 부정선거 없었는데 있다고 그러고 부정선거 배후를 중국으로 찍잖아요. 배후.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 네. 아니 중국 비판 좋아요. 그러나 비판할 걸 가지고 비판해야지. 부정선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반중선동입니다. 중국을 비판하는 거는 사안에 따라 좋다. 그러나 그걸 부정선거의 원천지로 보는 건 곤란하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인종적 선동입니다. 인종적 반중선동. 대표님 말씀 나온 김에 짧게라도 도대체 부정선거론의 실체가 뭔가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그 전자 개표, 그죠? 개표의 그 시스테믹한 부정이 컴퓨터 개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죠. 이 실체를 어떻게 좀 취재하고 파악하셨습니까? 간단하죠. 네. 이 길게 하면 항상 저쪽에 말려들어 버려요. 길게 하면 부정선거에 그래서 말려든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이 문제가 끝났어요. 왜 끝났느냐. 그때 한동훈 대표 그리고 특히 그 당시 사무총장이던 장동혁 두 사람이 선관위를 압박을 해가지고 수검표 과정을 하나 더 도입을 하도록 했어요. 네. 원래 수개표입니다. 우리는 전자개표가 아닙니다. 이거. 기계, 이거는 현금 세는 기계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전자개표입니까? 은행에서 그 돈 세는 그 그래. 기계라 이거죠. 돈 세고도 또 그러니까 수개표죠. 손으로 또 확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하나 더 넣었다니까요. 추가로. 그랬는데 그러면 세 단계. 한동훈과 장동혁이가 그걸 추가로 해서 집어넣게 했군요. 그렇죠. 선관위를 압박을 했는데 선관위가 이거 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은 여당이니까 그걸 집어넣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냐. 2,800만 표 개표했습니다.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었어요.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총선으로 끝나서 저 같은 사람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윤석열 피고인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 윤석열 피고인의 논리 구조는 이겁니다.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네. 그래서 이들을 척결하는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관위로 특수부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주 그 명료하게 기억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에 대선에 당선했을 때 그리고 2024년에 총선 결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 얘기는 거의 중심 주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계엄 후에 그게 나왔던 것이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얼마나 엄중한 건지. 최인규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됐죠. 1960년 60년 3.15 4.19라고. 부정선거. 그건 뭐냐. 공정해야 할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됐어요. 네, 그 사람이 4.19에 발포명령 내린 사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 사형감 아닙니까? 네, 네. 아니 선거의 민주주의 핵심이 공정한 선거에 대한 승복 아닙니까? 네. 그걸 지금까지 선동하고 있잖아요. 예. 좀 내가 좀 흥분을 했는데. 아니요, 천만에요. 그 부정선거론을 너무 그 추상적으로만 다룬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구체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이제 지방선거 얘기로 다시 예, 예. 장동혁 체제 혹은 한동훈의 뭐 반응이라고 할까 이런 걸 통해서 지방선거 결과를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14일에 KBS가 K-스탯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센 데가 서울이랑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 또 오세훈 현 시장이 44대 31이 나왔더군요. 격차가 13%포인트입니다. 부산에서는요. 그 민주당 전재수 의원 뭐 통일교한테 돈 받았다는 의혹으로 장관직까지 물러난 사람인데 그분이 박형준 현 시장에 비해서 40대 30, 10%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마다 좀 결과가 다르긴 하나 큰 추세가 이런 추세인데 여기서 바로 오세훈의 절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른바 중도층 혹은 뭐 스윙보터 우리 당의 지금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절윤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빨리 절윤해달라. 오 시장의 호소가 아주 절박해 보입니다. 이 호소, 이 장동혁 대표한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안 먹힙니까? 예.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했죠. 네.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거든요. 포기했다. 포기했다고 선거를 해요. 포기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목표는 참패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 뒤에도 계속 거구파가 당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포석으로서 공천하고 뭐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 선정도 그런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했죠. 그렇죠. 이정현 위원장 어떻게 윤석열 보십니까? 세력 아닙니까? 예. 좀 그분 전력에 대해서 이런 지역까지 하게 돼서 미안하지만은 2016년에 4월 총선거에 지고 나서 그분이 또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부터 당이 결정적으로 분열돼 가지고 탄핵으로 간 거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근데 아주 공개적으로 계몽령을 윤석열의 계몽령을 지지한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딱 그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은 이호성 교수라는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죠. 네, 네. 그다음에 윤리위원장은 친윤 세력이고 공관위원장은 계몽령 지지 세력이고 이 세 사람이 공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완전히 윤석열파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말로는 전련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그 사실상 잘랐어요. 시당 위원장의 공천권을 박탈했고 이것은 역시 한동훈 계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죠. 그 후에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그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 앉힌 건 아마 그 주요 기초단체장 서울시에 특히 그런 쪽에 전략적인 자기들이 원하는 당대표가 원하는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그죠? 그다음에 그 강남과 송파구 이쪽은 다 한동훈 계열 사람들이 많이 장악한 거 싹 지워버렸고 결국 남은 건 서초구밖에 없지 않겠느냐 일 정도로 지금 서울시가 25개 구청장 중에 17개가 국민의힘인데 그렇죠. 이게 아마 서초랑 한두 군데에서 두세 개밖에 그 차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한동훈의 제명과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보다는 네. 배현진 현직 국회의원 징계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요? 아니 국민이 뽑은 대표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징계를 하고 공천권을 박탈해도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 거의 침묵하고 있다. 무슨 네. 뭐 성명서 내고 하는 건 그거 의미 없고요. 집단 행동을 안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노예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노예 군성. 예. 어떻게 예컨대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민주당원들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당 대표가 대통령한테도 옮기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된 한국 보수 정당의 병폐가 이게 자주국방을 포기하니까 웰빙 정당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안보 문제를 포기한 정당은 이권 정당으로 가고 웰빙 정당으로 가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투쟁을 해가지고 감옥 가는 투쟁 등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식민지 관료형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걸 보면은 국민의힘은 결국 철저하게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지표를 하나 더 올려드리죠. 그 보수의 심장이라는 TK 대구 경북에서 32%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이 나온 조사도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의 추이를 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구 경북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나온 건 전 처음 본 것 같고요.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70대 대구에서의 70대인데 민주당이 70대에서도 더 앞선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전 지금 처음 보는 거고요. 중도층에서야 뭐 워낙 한 3대1 정도로 민주당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대구시의 시민들이 어떤 일이 그 마음속에서 변화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데 대표님 저는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대구시장 후보로는 이진숙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아주 굉장히 강성이죠. 그 방통위원장 했던 그분을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호영이나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도 배제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더해지고 또 아까 서울시장 경우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출마를 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그 지도부한테 한 소리를 한 달에 건네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TK에서도 무너지는 국민의힘까지 되게 되면 뭐 어떻게 국민의힘은 이제 소멸된다고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무너져야 됩니까? 지금 그 생각은 지금 현재 생각이고요. 네. 2월 18일 현재의 생각인지 아니면 뭐 환상인지 모르겠지만은 내일부터는 먹히지 않을 거예요. 장동혁의 그 구상이? 네, 내일부터는 우선 국민의힘이 역적당이 되는 겁니다. 역적당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정당 해산의 예는 저 통합진보당 2014년인데 그때 정당 해산 사유보다 현재의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가지고 정당 해산해야 할 사유가 10배, 100배가 더 많고 국회의원 수도 그때는 아마 5명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107명입니다. 107명.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당 해산 정부를 시켜서 정당 해산 소원할 거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둬도 놔두는 게 낫고 법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스스로 소멸케 하는 게 낫다. 아니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한 것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네. 도움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지방 정권까지 갖다 바치는 그런 노력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방정권 상납까지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네. 저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네.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네. 그거는 우리 국민이 12월 3일 무슨 행동을 했느냐를 봐야 돼요. 네.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할 때 여야 없이 행동했습니다. 모두가 이거 여의도로 몰려나왔죠. 네. 그때의 심정은 뭐냐.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고 좌우 문제도 아니고 헌법을 지키느냐의 문제다. 헌법의 문제다. 그러니까 헌법을 믿는 사람,
헌법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상식을 믿는 사람들이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을 그냥 해산 수준으로 폭망시키는 게 국민의 의무 또는 권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아까 저는 약간 소름 끼쳤어요. 국민의힘 107명 의원이 일종의 헌법을 해친 흉기처럼 느끼게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대표님의 어떤 명료한 논리 전개상 그런 표현도 나올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뭐 당사자들 개개인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